네, 채권부의 진행자 이지 기자입니다. 채권부에는 매주 월요일 코너인 채권 위크리를 통해서 한 주간의 국내 채권과 글로벌 채권의 그 분석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채 수요 예측 일정 등을 안내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중요 경제 지표 발표와 더불어서 금통위 이슈가 있었는데 그 영향을 받은 한 주 채권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채권 시황 분석을 박준우 KB증권 연구원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FOMC를 앞두고 있는 채권 시장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자, 어떤 분위기였는지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글로벌 채권 시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글로벌 채권 ETF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먼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이 다 우수한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이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려면 금리가 하락을 하거나 회사채 등의 경우에는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두 가지 모두 나타났던 한 주였습니다. 금리도 내려가면서 국채의 성과도 좋았고요.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크레딧물의 성과도 좋았습니다. 특히 두드러진 점은 신흥국 채권 ETF가 큰 폭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신흥국 채권의 경우에는 결국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신흥국 통화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달러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미국 달러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신흥국 채권 ETF가 주요 채권 ETF 중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요국 선진국 금리의 동향을 살펴보면 7월 첫째 주에는 대부분 금리가 급등을 했고 지난주 7월 둘째 주에는 금리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금리 급등락을 거치면서 한 1개월 정도 시기로 놓고 보면 금리의 변동이 사실 별로 없는 상태이고요. 우선 지난주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 호주나 영국이나 미국 전부 다 미국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20bp 이상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금리를 또 만기별로 펼쳐서 살펴보게 되면 주로 5년물 금리가 큰 폭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만기를 보게 되면 금리가 어떤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지 더 충분하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는 결국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금리가 급락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결국 5년물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낮게 나왔다는 것은 우선 7월 달에는 연준이 예고한 대로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 예를 들면 뭐 9월이 됐건 11월이 됐건 또 내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보다도 5년물 금리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미국 금리를 한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중기물 금리 중심으로 금리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난주에는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즉 CPI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헤드라인과 근원, 코어라고 하는 근원 지표 모두 전월비 0.2% 증가를 했고 예상치인 0.3%를 모두 하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예상치보다 더 낮은 지표로 이제 발표가 되었었고, 사실 이럴 때마다 당연히 이제 금리는 하락하는 경향들을 보여왔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표에서 더욱 중요했던 점은 이렇게 헤드라인과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뿐만이 아니라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점입니다. 연준은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우리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해오고 있는데 이 지표의 경우에는 3개월을 연유로 했을 경우에는 한 2.1%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3개월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목표한 수준에 거의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또 시장이 생각하는 미국의 최종 기준금리 전망, 그러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많이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존에 한 1.5에서 2회 정도 예상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1회에서 1.5회 정도로 소폭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저희가 뭐 서비스냐 재화냐도 나눠볼 수 있지만 끈끈한 항목이냐 유연한 항목이냐라고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스티키한 CPI 인플레이션과 플렉서블한 CPI 인플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 계속 문제였던 점은 이 플렉서블한 CPI 즉 에너지를 비롯한 변동폭이 큰 항목들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안정이 되었지만 이 노란색으로 표기된 이 끈끈한 항목들은 쉽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점인데 최근 데이터에서는 이 노란색 선도 조금 낮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표는 누가 보더라도 하반기에 디스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이기에는 충분했던 지표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인플레이션은 하락을 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조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미국 미시건대에서 소비자들에게 향후 5에서 10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 어떨지 서베이를 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 3.1%를 기록을 했는데 이는 과거 평균 수준보다도 좀 높은 수준이고 전월보다도 0.1%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에 가격 동향을 보시면 유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느끼는 향후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이러한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서 이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도 소폭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은 이 지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소비자가 생각하는 즉 경제 주체들이 생각하는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도 충분히 꺾여야 기준금리 인상 기조도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7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은 크게 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일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7월 달 셋째 주 중요 이벤트는 사실은 다음 주 F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없는 상태이고요. 다만 경제 지표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미국의 주택시장 지표가 되겠습니다. 주택시장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화요일에는 NAHB라고 하는 주택시장 지수, 그리고 19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20일에는 또 기존 주택 매매라고 하는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계속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최근에 미국의 주택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미국 경기가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 주택 가격은 최근 한 3개월 연속으로 전월 대비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더 올릴 것이라는 그런 논거 중에 하나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NAHB 주택시장 지수가 또 올해 초부터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주택 건설업자들의 주택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집 짓기는 괜찮은 환경이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주택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결국 주택 산업에서 고용도 늘어나고 경기 전반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주택 착공, 건축 허가, 기존 주택 매매들도 최근에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발표될 이러한 지표들에서도 아마 반등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7월 FOMC 인상은 당연하고, 아마 추가 인상 가능성도 더 높아질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주택시장 지표가 반등하는 게 미국 경제의 전반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주택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건설업자들의 심리가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조적으로 미국 주택시장은 공급이 계속 적었던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펀더멘털과 조금 무관하게 수급 측면에서 공급이 더 늘어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미국 경제에서 이 주택 시장이 차지하지 않는 부분들에서는 점점 둔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택 시장 지표가 발표됐을 때 미국 경제가 또 좋다 혹은 연준이 FOMC에서 7월 이후에 또 9월이나 11월 달에 추가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지만 저희는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도 크게 상승할 여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외에서는 영국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그러니까 상승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문제지만 상승률 자체는 이제 낮아지는 것과 굉장히 대조적이고요. 또한 영국은 임금 상승률 지표도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는데 예상보다 더 높게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국 금리가 급등을 했고 영국 파운드화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는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된 영국 6월 CPI 지표도 계속 높게 발표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국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미국 금리가 소폭 상승할 리스크는 지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요인에 의해서 미국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은 이번 주는 크게 높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이슈를 한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블라드 총재가 8월부로 이제 사임을 할 예정입니다. 갑작스럽게 지난주에 사임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블라드 총재의 경우에는 연준 위원들 중에서 대표적인 매파로 이번 사이클에서 계속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블라드 위원이 말하는 대로 연준의 통화 정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블라드 총재가 주목했던 지표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블라드 총재가 생각하는 연준의 적정 기준금리 범위를 제가 회색 음영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제 블라드 총재가 생각하는 적정 기준금리는 한 5에서 6% 정도 되고요. 블라드 총재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한 2번 정도 더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적정 기준금리 범위가 블라드 총재가 제시한 방법론을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하락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6월에 동결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2번을 인상하기에는 저희는 시간적으로 조금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을 계속 맞춰온 블라드 총재의 방법론을 따르면 저희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1회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의 근거에서 저희는 시장금리가 다시 4%로 넘어가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우 KB증권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7월 17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채권 위클리 분석 전해드립니다. 국내 채권 시장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했습니다. 주 마지막 날은 뚜렷한 재료가 없었는데요. 아시아장에서 미국 채권이 약세를 보이는 것에 연동됐습니다. 국채 시장은 단기물 구간이 강세를 보였고 국고 3년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는 5bp 확대한 7.5bp를 기록해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돼 마감됐습니다. 은행채 발행액은 3조 9,700억 원으로 전주 대비 1조 2,300억 원 늘었습니다. 신규 발행이 증가했는데요. 전주에 이어 국책은행들의 신규 발행액도 늘었습니다. 기타 금융채 발행물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발행액은 2조 1,950억 원으로 전주와 비교해 1조 250억 원 늘었습니다. 더블 A 플러스 크레디트 스프레드는 전 구간에서 확대됐습니다. 회사채 시장은 활발한 모습이 여전했습니다. 전체 유통량은 10조 6,834억 원으로 전주 대비 5조 2,969억 원 증가했습니다. 단기 구간에서의 거래가 활발해 전주의 흐름과 대조적이었습니다. 회사채 금리는 새마을금고 이슈로 인한 우려로 약세가 나타난 이후 다소 진정세를 찾는 모습입니다. 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둔화와 국내 기준금리 동결 이슈와 함께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네, 다음은 회사채 수요 예측 일정 안내입니다. 화면 집중해 주세요. 네, 이상 채권부의 위클리였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채권 시장의 모습인데요. 기준금리 방향성 예상에 정말 분주한 한 주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 낼 수 있는 전략 앞으로도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부의 패밀리 여러분 힘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